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설 그림자의 살인 발췌본인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한 국회의원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이게 점점 커지는 거대한 음모로 번져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추리 소설의 재미,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개인의 복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흘러가서 사회의 어떤 부패 구조, 이런 거대한 것과 딱 맞닿게 되는지 그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단서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 표면 아래 감춰진 진실 오늘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그 국회의원 장현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자기 사무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는데 네, 여기서 그의 비서 박소영 씨의 증언이 참 흥미로워요. 이 장 의원이 하루에 인스턴트 커피를 10잔씩이나 마셨다는 거예요. 10잔이요? 네. 근데 더 특이한 건 꼭 자기한테만 타게 했다는 거죠. 바로 그 커피. 이게 사건의 첫 번째 실마리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현장에 그 반쯤 비어있는 커피잔, 또 쓰레기통에 있던 커피 믹스 봉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독살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평소에 유일하게 커피를 타던 그 비서가 그날따라 월차를 냈다는 사실. 아, 이게 진짜. 이게 좀 뭐랄까 누가 딱 이 기회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게 만들죠. 작가가 일부러 던진 미끼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비서 박소영 씨의 남자친구 박민준. 사건 당일 아침에 같이 있었는데 장 의원 사망 소식을 듣고 반응이 어땠냐면요. 너무 차분했다는 거예요. 차분했다. 네, 심지어 약간 미묘한 미소까지 보였다 이런 묘사가 있거든요. 이건 좀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일반적인 반응하고는 거리가 멀죠. 슬픔이나 놀람? 이런 거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의 그 차분함? 또 미세하게 손이 떨렸다. 이런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손떨림. 네, 이게 독자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인물 좀 주목해야 한다. 이런 강한 신호를 보내는 장치 같아요.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예상이라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딱 주죠. 네. 자, 이제 베테랑 형사 윤태강 그리고 아주 예리한 이다혜 형사가 투입됩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 네, 이분들이 현장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냥 버려진 줄 알았던 그 쓰레기통 안에서요. 미량의 가루가 묻은 또 다른 커피 믹스 봉지를 발견한 거예요. 또 다른 봉지. 네. 단순한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이제 확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 발견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독극물이 된 커피를 준비했다. 이 가설에 이제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그 비서 박소영 씨가 남자친구 민준하고 3개월 전에 헬스장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진술하잖아요. 네, 우연히.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민준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죽은 장 의원을 오히려 약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거죠. 아, 그게 이상하네요. 복수심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좀 이상하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형사들이 이제 민준의 알리바이를 파고들면서 이 우연한 만남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소영 씨 말과는 다르게 민준이 다녔다는 그 헬스장 기록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 그럼 이건 그렇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심증이 이제 굳어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결정타가 나오죠. 민준에게 몇 년 전에 자살한 형, 박진호가 있었는데 아, 형이 있었군요. 네. 근데 그 형이 바로 장현우 의원의 비서관이었다는 사실. 세상에. 이 연결고리가 딱 드러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냥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복수극이라는 아주 명확한 동기가 수면 위로 확 떠오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개인적인 원한? 이게 사건의 핵심 동력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민주는 이제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3년 전에 형 박진호가 그 장현우 의원의 부정선거 자금 비리 이걸 다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자살했다는 과거가 있었던 거죠. 억울한 죽음이었군요. 네. 그래서 민주는 형의 복수를 위해서 3년 동안 이날을 기다리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장 의원의 습관을 파악하려고 비서인 소영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고요. 네. 심지어 그녀의 사무실 열쇠까지 복사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합니다. 정말이지 복수를 위해서 모든 걸 건 인물 같아요. 여기서 그 민준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입체성, 복잡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복수를 위해서 시작하는 관계였는데
그 박소영 씨에게 진심으로 좀 끌렸다는 점이죠. 아, 감정이 생겼군요. 네, 사랑과 복수.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렬한 두 감정인데 그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하지만 결국엔 형을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권력을 누리는 장현우에 대한 그 분노. 이게 그의 행동을 결정짓게 만든 거죠. 이 소설에 보여주는 건 복수라는 행위가 그냥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깊은 슬픔이나 억울함에서 비롯된 뭐랄까 인간적인 고뇌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죠. 반전이 있죠. 민준이 딱 그러잖아요. 장현우 살해는 복수의 시작일 뿐이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네. 그게 바로 유명 정치 유튜버 김서준이라는 겁니다. 그가 3년 전 사건의 배후이고 형의 죽음에도 직접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사건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더 큰 판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네, 이 지점에서 사건의 스케일이 정말 급격하게 커집니다.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이제는 뭐 정치적인 음모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네. 형사들이 그래서 김소준을 찾아가서 막 추궁을 하는데 당연히 뭐 모든 혐의를 부인하죠. 당연히 부인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형사들이 돌아가고 난 직후에요. 김소준이 갑자기 실종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곧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네. 시신으로요.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네, 너무 깔끔하게 끝나버리는 느낌이죠. 뭔가 이상하죠? 네. 근데 그 죽음조차도 계획된 거였습니다. 아, 김소준의 죽음은 네, 자작극이었어요. 자작극이요? 왜요? 그 박진호 씨가 죽기 전에 남긴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거든요. 장현우하고 공모했다는 사실이 담긴 USB랑 녹음기. 김서준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만약 드러나면 자기를 이용했던 더 거대한 배후 세력한테 제거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죽음을 위장했던 겁니다. 와, 살아남기 위한 아주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서준 역시 그냥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더 거대한 어떤 권력 구조 속에서 이용당하고 또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의 자작극은 역설적으로 배우에 정말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뭐랄까 복선이 되는 셈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죽은 박진호 씨의 동료였던 김태현 씨요. 아, 동료. 네, 그의 도움으로 형사들이 박진호 씨가 미처 김서준에게 넘기지 못하고 숨겨뒀던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와, 또 다른 증거. 네, 그 증거가 가리키는 인물은 누군가요? 바로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던 거물 정치인 이한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중국 세력입니다. 중국 세력이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한 비서관의 억울한 죽음에서 시작된 복수극이 이제는 거의 뭐 국가의 운명이 걸릴 수도 있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지는 순간이네요. 네, 여기서부터 소설은 개인의 비극과 복수라는 그 서사를 넘어서요.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어떤 권력형 비리, 그리고 외세와의 결탁이라는 훨씬 더 크고 어두운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네. 그 이한석이라는 인물이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국가 기밀 유출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정황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사건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형사들이 마침내 이한석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과의 자금 거래 내역이라든지 비밀 회동 증거, 심지어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던 정황까지 이걸 다 확보를 해요. 네, 하지만 예상대로 거대한 벽에 부딪히죠. 이한석 측에서 계속 방해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도 압력이 들어와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내부 압력까지? 네. 그리고 거대 언론사들조차 이한석의 눈치를 보면서 보도를 꺼리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는 거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독한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 지점에서 작가는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개인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또 보여주죠. 아, 그렇죠. 형사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제도권 언론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 유튜버 진실의 소리라는 채널 운영자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버리는 거죠. 와, 정말 위험한 선택인데요. 위험하지만 어쩌면 유일하게 남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 선택이 결국 판을 뒤흔드는군요. 진실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긴급 생방송이 진행되고 네, 생방송. 이한석의 그 추악한 민낯, 그러니까 중국과의 부적절한 거래, 국가기밀 유출 시도, 심지어는 북한과의 비밀 접촉 의혹까지 이 모든 게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가 됩니다. 와, 이 진실을 덮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극적인 폭로 과정에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요. 네, 어떤 거죠? 그 죽음을 위장했던 김서준이 다시 나타납니다. 김서준이 다시요? 네, 나타나서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공하면서 이한석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거죠. 와, 자기 죄를 덮으려던 인물이 결국 가장 큰 악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역설이죠. 이건 뭐 인간의 복잡성,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때로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정의는 실현되는군요.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이한석은 공항에서 체포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의 제국은 이제 무너지는 거고요. 네, 복수를 실행했던 박민준은 살인죄로 12년형을 받게 되고요. 12년. 김서준 역시 살인교사나 증거인멸 이런 죄가 인정되지만 진실폭로에 기여한 점이 어느 정도 고려돼서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치계는 정말 거대한 후폭풍을 맞게 되죠. 네. 소설은 이제 에필로그를 통해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 뒷이야기군요. 네. 민주는 감옥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가석방이 되어서 그를 기다려준 소영 씨와 함께 아주 조심스럽게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윤태강, 이다혜 형사는 여전히 현장에서 정의를 위해 뛰고 있고요. 김서준 또한 감옥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는 것이 세상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복수라는 그 어두운 시작이 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더 큰 정의를 불러온 셈이네요. 그렇죠. 네, 오늘 그림자의 살인, 이 발췌본을 통해서 한 개인의 복수심이 어떻게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드러내는 불씨가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네. 개인의 비극에서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이슈까지 파고드는 이 이야기의 깊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 덕분에 이렇게 또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네요. 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 거대한 권력이라는 벽 앞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는 과연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가? 또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딜레마와 마주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죠. 특히 그 민준처럼 복수라는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두운 동기가 역설적으로 더 큰 악의 실체를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이 점은 선과 악, 그리고 정의의 구현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여러분께서 소설 속 인물들처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불의와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침묵 속에 그냥 안주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목소리를 내실 건가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의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데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